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무자격자다. 네. 즉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 현실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대선 구도가 완전히 판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거는 오늘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그 재판 기록, 소송 기록이 지금 벌써 갔대요. 10시 오전 10시 50분에 도착을 했고요. 네. 아마 뭐 빠르면 오늘이라도 가능한데 네. 이제 다음 주 초까지는 재판부 배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택도 없는 판결을 했던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거기에 형사 6부거든요. 네. 형사 6부로는 안 돌아가고요. 네. 그 형사 6부의 대리 부서가 형사 7부랍니다. 2부, 7부라고 예, 그러고요. 형사 대리가 이제 7부라도 7부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2부도 선거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7부 아니면 2부로 간다는데 네. 근데 저기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 피고이니까 형사 재판은 그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은 634 원칙도 있고 이제 신속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연속 그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요. 세 번째부터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거저거 쭉 다 따져보니까요. 이달 하순경에 파기환송심 그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대법 확정 판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6월 3일 대선을 맞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판을 그시는 우리 홍 원장이 보시기에 이번 이 사건이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권 지지자들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중도층들이 과연 범법자를 뽑아서 그 이후에 불확실성의 이 임기를 과연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판단.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이 상당 부분이 이재명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중도층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뽑아주면 또 선거해야 된다는데 뭐 이 확정하면 그냥 내려와야 된다는데 그럼 이거 또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계엄과 함께 오늘까지 이제 판세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물론 계엄이죠. 계엄하는 순간 그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여당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졌고 그렇죠. 야당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반전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예요. 맞아요. 다 기억하시죠? 탄핵시켜놓고 이재명 대표 뒤돌아서서 웃는 장면.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저기 광화문이나 어디에 이 탄핵 반대 이 집회 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지나와서 보면 지금 그 열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이 위중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 국정을 대행해야 될 한덕수 총리를 그 탄핵시킨 저 사건 때문에 여당이 그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야당이 하락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언제 변곡점이 있었냐? 3월 26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예요. 맞아요. 무죄가 났을 때 이거는 당연히 유죄라고 1심 때 다 생각했던 거니까 자 이제 2심 그 무죄 나오면 이제 야당은 끝났어. 이재명 대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던 순간에 이게 되살려졌단 말이죠. 네. 되살려지면서 여당이 하락하고 야당이 상승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어져 왔어요. 한 달 동안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어저께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또 변곡점을 맞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땐 또 다시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여당이 상승하고 야당이 하락할 전망이 이제 충분히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여야는 없습니다. 예, 여야는 없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또 최상목 대행까지 그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과 최상목 그 탄핵까지 시도. 겹치면서 탄핵 시도죠. 예, 탄핵 시도가 겹치면서 이게 지금 그 탄핵 시도 때문에 이제 사표 내고 또 나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대행 체제가 돼 버렸는데 대행 대대행 체제가 대대대행 체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다시 국면을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국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내일 그 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면 전당대회 효과, 영어로 하면 컨벤션 이펙트가 있어야 정상인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대법원 판결하고 결합이 돼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찬스가 왔어요. 근데 그 찬스 누가 다 죽여버렸어요. 당 지도부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전당대회 효과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선전 효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당 지도부는 완전 배신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일 예선전에 뭐 물론 예선전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물론은 관심은 있지만 그래놓고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전 총리하고 할게 그게 또 더 관심이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효과를 발로 걷어찬 거는 누구냐? 이 선거에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선거 취재를 해보고 이걸 해봤지만 선거에서 전당대회 효과가 없는 정당은 지는 거고 있는 정당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충분히 앞으로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홍 원장이 웬만해서 흥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네. 지금 우리 홍 원장이 충청도 양반이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이게 딱 그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자 이재명이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면 공격수를 뽑을 것이냐 수비수를 뽑을 것이냐 이걸 맞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재명이 저렇게 범법자로 된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범법자도 아니고 명분도 있고 자 이런 어떤 후보를 뽑아서 이재명을 그냥 아작을 내느냐 네. 그럴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후보를 뽑느냐 네. 아니면 아유 나도 좀 뭐 있는데 나도 조금 좀 뭐 좀 팽기는 게 있는데 아니 그 나 공격 안 할 거야 네. 나 솔직히 저 이 계엄 이야기하면 나 지금 책임이 있는데 이런 후보를 뽑을 거냐 말도 못하는 후보를 뽑을 거냐 이재명 당신 말이야 지금 범법자한테 지금 자격이 있어 근데 너는 그 총리했잖아 근데 너는 지금 저 탄핵 반대했다며 이런 후보를 뽑을 건지 그렇죠. 탄핵을 내가 제일 먼저 이 계엄을 내가 제일 먼저 해제했잖아 당신보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비판하고 다 했잖아 근데 당신 범법자잖아 나 검사 출신이야 이런 사람을 뽑을 것인지 이 결정에 저는 순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 다자구도에서 앞에 사자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사자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까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그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3인이 택도 안 된 판결하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하면서 그 전까지는 30대에 머물러 있어갖고 이재명이 왜 3을 못 벗어나느냐 앞에 3자를 못 벗어나느냐 계속 그러다가 그 무죄가 떨어지고 이제 4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뭐 중도 보수까지 다 포용하겠다, 뭐 하겠다, 뭐 윤여준, 뭐 이석연, 뭐 이런 사람 옛날에 뭐 또 TK 이제 국민의힘 TK 그 구정치인들 막 끌어다 놓고 막 중도 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러다가 어제 그 대법원 한 방 맞고는요. 네. 이제 그런 거 다 날라간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죠. 네, 다 날라갔어요. 뭐 중도 보수 코스프레하고 뭐 이런 거 다 날라갔어요. 네. 오로지 일단 어제 그러니까 최상목 그 바로 이제 탄핵 소추하고 들어가는 것도 자기 개딸들도 그냥 해갖고 전의를 상실하고 이렇게 이완되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결집시키려고 강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한 뭐 정책을 통해서 중도 확장하는 건 당분간 이재명 노선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을 맞서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공격수를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 대 이재명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쪽에서 딱 좋아하는 프레임이에요. 당연하죠.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다. 또 내란 대행 아니냐? 너 계엄 때 뭐 했느냐? 내란 대행이다. 그렇고 또 김건희보다 뭐 한덕수 거기 최아영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뭐 무속이 몇 단 위라며 네. 뭐 이런 거 박지원 의원이 바삭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윤석열의 대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한동훈 후보가요. 오늘 아침에 뭐 대구에서 손편지 써갖고 네. 올렸잖아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감독님 손편지 그거 네, 손편지. 올려주세요. 그 여기 네. 키워드가 이게 개싸움이 됐는데 개싸움을 해서 이겨낼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덕수, 김문수가 아니라 나 한동훈이다. 네. 그 한 줄이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의 이제 싸움은 어제의 대법원 판결로 싸움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범법자가 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리스크 벗어났다 해서 이제 중도 확장도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범법자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범법자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본인도 깨끗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직접 이 6필로 쓴 글자를 오늘 이제 당원들에게 옮겼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을 찍는 표는 4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깁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지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민생은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지만 지금은 이 개싸움을 감당할 분들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느냐? 고 일갈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이 당연한 말에 호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은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냈고, 어제 마산에서 또 기자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아주 일갈을 했습니다. 자, 그 동영상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상무 총리와 이재명의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와 대법원의 판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테러리스트가 인지이극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한 명씩 인지이극 죽이겠다는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저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어제 본 이상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가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제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제압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 망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무너질 겁니다.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어제 판결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네. 자, 이 굉장히 아마 한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았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지층들과 상대방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정말 우리 지지층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가능성 없어, 우리 졌어, 패배주의에 쩔어 있던 이 보수층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자, 제가 공격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냐, 지금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민주당은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즉 이재명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그 법을 바꾸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재판을 안 받는 도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자기들이 그냥 위인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가 막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요번에 그 이재명 그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것도요. 사실상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때 했던 또 역할 이런 것도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재조명되고 검수원복 있고. 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요.
왜 똑같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2번 연속 나와야 되는가? 이 질문이 네. 사실 답하기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이거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해서요. 네.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바뀌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 문제는 깨끗하게 이제 예, 보시는 것 예.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잡으려면은요. 네. 법 지식에 대해서도 이재명보다 한 수 위여야 돼요. 음흠. 그리고 헌법 84조 그 문제 제기 그것도 작년에 한동훈이 먼저 해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딱 그 선수 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 등등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본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뭐 진짜 여러 차례 그 TV 토론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경제정책, 민생정책 뭐 여러 가지 것들 외교안보 해야 되겠지만요. 이 이재명의 이 맞닥뜨린 네. 사법 리스크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찍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나오면 이재명이 한동훈을 뭐 가지고 네.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헌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개헌 가지고 공격하면 목숨 걸고 들어간 한동훈 대 숲재명이 나와요. 네. 그 지가 되치게 당해요. 개헌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갖고 공격할? 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냐? 아니 황태자가 그럼 당 대표에서 내쫓겨요? 아. 그럼 말이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뭐 또 검사 정치 또 뭐 요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맞으면 이재명이 무슨 소재로 재료로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을까? 네. 아주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따박따박 법률적인 지식으로 이재명을 파고 들어가면 꼼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얘기인 게 그 아마 이 뭐 한동훈 후보의 이그 토론 스타일이라든지 네. 뭐 과거 이제 본인의 프로필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뭐 물론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있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한동훈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는다. 그러면 그 이재명 그 후보도 상당히 미꾸라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또 뭐 정치도 꽤 오래 했고 뭐 지금 당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노련미도 이제는 네. 갖췄어요. 그 부분을 그 한동훈 후보가 그 정확한 법리적인 논리 그리고 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 정책 갖고 따박따박 이렇게 박살낼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다른 분들 아까도 이제 수비수라고 얘기했지만 네. 지금은 수비수가 필요한 때가 아니죠. 맞아요. 닥치고 공격할 때죠. 닥공시대입니다. 닥공시입니다. 이제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실 TV 토론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주요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게 뭐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네. 누구랑 골프 쳤냐 안 쳤냐, 또 뭐 백현동 사업을 뭐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한동훈 후보가 다시 물어봐도 돼요. 네. 다시 물어볼 때 이재명 거짓말 후보가 못해요 이제. 예? 거짓말 못해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정답이 나와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여러분 잘못 선택하시면 선거 2번 치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돈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수천억 드는 선거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면 이게 또 선거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나라는 개판됩니다. 네.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정말 이 새롭고 정말 이 어떤 이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도 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뽑으실 겁니까? 네. 이 딱 구도로 가면 이거 뭐 싸움이 좀 싱겁지 않겠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를 대선과 총선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게 대선 때 나타나는 투표 성향을 전망적 투표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후보가 나은가. 총선은 이 당이 그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네. 예,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 성향. 예. 그 대선은 전망적 투표 성향. 이래갖고 이게 좀 투표 성향이 갈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는요 미래 대 과거가 있으면 미래 프레임을 선점하는 자가 우위에 가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럼 보세요. 자, 64년 이재명 대 49년생 한덕수, 또 64년 이재명 대 1951년생 김문수. 네. 그럼 누가 미래가 되고 누가 과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긴 설명 필요 없죠. 세대 교체 근데 필요하죠. 예, 근데 73년생 한동훈 대 64년생 이재명. 한동훈이 누가 봐도 미래고 이재명이 꾸죽꾸죽한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사퇴에 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무슨 일이 어제 있었냐 하면 어제 이제 본인이